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의사의 코로나. 지은이는 임야비, 서울, 10월생,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고 여러 극단에서 연출부 드라마 투르그로 일하고 있다. 2020년 장편 소설 클락 헨을 냈다. 2019년 나는 43세 의사를 그만두었다. 내가 진료를 끝낸 지 1년쯤 되었을 때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다. 나는 그 숨막히던 시간에 부모님을 연이어 여위었다. 감당하기 힘든 상실을 벗어나고자 버려두었던 의사 면허증을 다시 꺼내 코로나 의료봉사에 뛰어들었다. 중수보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외진 산속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나를 보냈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두 번째로 자원한 봉사도 코로나에 걸린 정신질환자 치료였다. 그곳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전신마비 상태였다. 의료봉사를 위해 내 스스로 뛰어든 지옥이었지만 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돌아보면 내가 의료봉사를 했던 그 기간은 코로나를 앓던 정신질환자들의 가여운 삶에 내 부모님의 가련한 죽음이 공명했던 시간이었다.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약자들은 팬데믹 때 쓰나미처럼 쓸려갔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을 애써 보려 하지 않았을까? 재앙을 맞닥뜨린 공공의 조치는 합당했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일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전보다 나아진 것일까?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옥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던진 이 질문들에 나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모든 이름과 장소는 가명임을 밝혀둔다. 추위가 매섭던 날이었다. 엄마는 대장천공으로 생긴 복막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응급수술 일주일 후인 지금까지 엄마는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폐혈증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엄마의 하복부 절개 부위에 실밥이 터지면서 창상이 벌어졌다. 안 좋은 징조였다. 소장천공과 대장천공의 예후는 완전히 다르다. 대장천공과 그것 때문에 생긴 복막염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이다. 아버지는 오래전 만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폐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불치병이다. 3년 전부터는 집에서 산소줄, 일명 콧줄을 끼고 생활해왔다. 80이 넘은 아버지는 고위험군 중에서도 고위험이었다. 내 아내는 멋있는 사람이다. 1년의 절반을 외국에서 근무하는 아내는 백수가 되겠다고 통보하는 남편에게 대신 성당을 다녀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을 내걸었다. 누나들에게는 호기롭게 의사 이외의 다른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지만 차마 엄마와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왜 그만뒀냐고 많이들 물어본다. 병원과 의사 안에 갇히는 게 싫었을 뿐이다. 나는 즉흥으로 임야비라는 필명까지 지어버렸다. 나는 작가가 되었다. 음악 잡지와 연극 잡지의 연재를 시작했고 장편 소설도 한 권 냈다. 예전에 하던 클래식 연주의 기획을 다시 시작했고 극단의 연출부의 드라마 트룩으로 들어가 2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산속에 파묻혀 있는 병원은 1000명이 넘는 정신질환자를 넉넉히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큰 규모였다. 모든 게 낡고 열악했다. 행정동 건물에서 차평과 숙소 때문에 통화했던 행정부장이 나를 반갑게 맞아줬다. 그는 형식적인 서류 몇 가지를 내밀고는 이곳저곳으로 나를 데리고 다니며 직원들에게 코로나 진료 봉사의사라고 소개했다. 직원들은 얼굴의 반쪽으로만 인사했다. 천유은입니다. 카랑카랑하고 빠른 말투,
검은 뿔테 안경에 엉겨붙은 짧은 머리칼, 30대 후반의 작은 체구, 관자와 옆볼이 유난히도 푹 들어간 얼굴, 여윈 십자가처럼 야윈 여인이었다. 자원에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의사 둘이면 해볼만 하죠. 천 선생님은 이곳이 코호트 격리가 되자 의료봉사를 자원했고 3주 전에 혈혈 단신으로 내려와 코로나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사정상 진료를 오래 쉬었지만 며칠 지나면 금방 적응이 된다고 했다. 어차피 아시게 될 테니 말할게요. 저 수녀입니다. 미리암 수녀라고 부르시면 돼요. 엄마는 거의 40에 나를 낳았다. 딸만 셋인지라 나는 거의 메시아급 탄생이었다. 처녀 시절 엄마는 성당에서 성가대로 활동했다. 첫 두 자식이 연속해서 하나의 성으로 태어나자 엄마의 신앙심에 살짝 금이 갔다. 셋째까지 딸을 낳게 되자 엄마는 미역국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곧장 절에 나가기 시작했다. 이후로 엄마는 아들을 낳기 위해 신들과 거래했다. 이 오만한 여인의 밀당에 코를 외친 신은 자애로운 부처님이었다. 그런데 20년간 키운 아들은 정말 더럽게도 말을 듣지 않았다. 이놈은 반품도 불가했다. 그러자 엄마는 부처님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십자가 위의 예수님 품으로 돌아갔다. 웃긴 건 성당이 아닌 교회에 나갔다는 것이다. 엄마는 80이 넘는 생애 동안 대한민국 3대 종교를 모두 섭렵했다. 증세가 심한 정신질환자들은 내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아 진료가 너무 어려웠다.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의사인 줄은 알까? 아니,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을까? 의식을 잃은 엄마가 헤매고 있는 세계는 정신질환자들과 같은 세계일 것이다. 코로나에 감염된 정신과 환자들과 소통할 두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내 직관이었기에 과학적 근거는 매우 빈약했다. 하지만 제법 효과적이었다. 하나는 내 눈을 봐요다. 침상의 환자가 내 고함을 듣고 눈을 똑바로 맞춘다면 일단은 안심이다. 눈을 못 뜨거나 목을 지탱하기 힘들어 시선이 빗나가면 상태가 중하다는 징조였다. 다른 하나는 내 손을 잡아봐요다. 환자의 손에 내 손가락 2개를 놓고 꽉 잡아보라고 소리치는 거다. 이때 전해지는 악력으로 나는 이들의 전신 상태를 가늠했다. 청력이 정상인데도 내 손을 아예 잡지 못하는 환자는 위중한 상태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았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무당도 없었다. 이게 내가 그들과 할 수 있는 최상의 소통이었다. 환자가 눈맞춤을 하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했다. 나와 미리암 수녀님은 코로나의 최전방에서 사투를 계속했다. 정신도 없고 쉴 틈도 없었다. 둘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힘에 부쳤다. 도 내에서 정신과 환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모두 이곳으로 이송되어 격리되었다. 집단 발병으로 수용되는 정신질환자들은 점점 늘어났고 동시에 상태도 더 안 좋아졌다. 원래 정신병원이었던 이곳의 인프라는 중한 폐렴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정신과 환자들은 열이 펄펄 끓고 호흡곤란이 있어도 자신의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곧 죽을 것만 같은 환자를 전원 보낼 만한 큰 병원이 마땅치 않아 나와 수녀님은 환자 옆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소현 정신병원에는 4명의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다. 모두 단아하고 단단했다. 김우택 진료부장님, 50대 초반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소현 정신병원의 실질적인 넘버 2다. 그는 이 지옥에서 웃는 법을 잊지 않았던 유일한 의료진이었다. 정신과 의사지만 김우택 진료부장은 몸을 움직일 줄 아는 의사였다. 그는 흰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모든 병동에 들어가 환자를 직접 보는 유일한 정신과 의사였다. 또 그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들 그리고 직원들의 PCR 검사를 도맡아 했다. 헌신은 말이 아닌 몸이 하는 것이다. 김지현 수간호사. 소현 정신병원에 코로나가 터지고 건물 하나가 통째로 코호트 격리되자 원래 이곳에서 근무하던 간호부의 대다수가 보상 없는 고된 업무와 치명적인 감염의 두려움을 이유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오로지 김지현 수간호사만이 격리병동의 정중앙에 남았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홀로 이 지옥의 센터를 지켰다. 핏기 없는 피부, 무덤덤한 말투, 사라진 표정. 인간의 얼굴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증발해버린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다. 수간호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환자 상태를 나와 수녀님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우리가 내린 오더를 아랫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 이 외에도 병동 감염 관리, 신규 파견 인력 교육, 근무 시간표 작성, 각종 서류 처리, 의약품 관리 등 아무리 해도 티 안 나고 잠시라도 손 놓으면 산더미같이 쌓이는 일들을 묵묵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나중에 수녀님에게 들으니 그녀는 산부인과적으로 매우 아팠다. 하지만 근무를 뺄 수가 없어서 남몰래 수녀님에게 진료받아가면서 지옥의 센터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녀가 왜 늘 앉아 있었는지, 왜 그리 낯빛이 하였는지 깨닫고는 입천장 뒤가 시큰했다. 유복환 약사님. 정신질환자들은 매일 적게는 서너 알, 많게는 30알까지 알약을 복용한다. 소현 정신병원은 대형 정신병원이었기에 세 분의 약사님이 분주하게 수백 명분의 약을 지었다. 세 약사님 중에 가장 선임인 유복환 약사님은 70이 넘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머리가 성성한 호호 할아버지였다. 말씀도 걸음도 무척 느렸다. 환자들의 약보다는 본인 약을 더 챙겨야 할 연세였지만 젊은 약사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약이 없어서 나와 수녀님이 발을 동동 구를 때마다 유복한 약사님은 대체 약물을 들고 우리 방으로 건너왔다. 급한 대로 이 약을 먼저 쓰고 오더 내린 약은 다음날 오전까지 구해보겠노라고 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다.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 조현병 환자 한 명이 갑자기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급하게 약이 필요했지만 자주 쓰는 약이 아니라 원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유복한 약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약사 가운이 아닌 잠바 차림이었다. 그는 1시간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남기고 바로 문을 닫았다. 털털거리는 늙은 차는 흰 빙판길을 지치며 멀어져 갔다. 그리고 1시간 뒤 유 약사님이 다시 진료실 문을 열었다. 다행히 읍내에 있는 한 약국에 있더라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겨우 구했어요. 유 약사님이 헐떡이는 숨으로 주섬주섬 약통 2개를 꺼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약이었다. 그날 밤 유복환 약사님이 흰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귤이었다. 할아버지가 귤을 건네며 필요한 약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볼 테니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의사들이 어딨어. 느릿한 혼잣말이었지만 우리 들으라고 한 칭찬이었다. 내 25년 의사 인생에서 이런 약사분은 처음 본 듯했다. 정철훈 원무과장, 40대 후반, 단단한 체구에 단정한 매무새,
무뚝뚝한 표정에 툭툭 끊어지는 말투. 정신병원 근무만 10년이 넘는 베테랑. 그는 군기가 바짝 든 특수부대원처럼 일말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 사람은 정말 미스터리였다. 24시간 365일 일했다. 정철훈 과장은 대체자가 없었다. 나와 수녀님은 단 한 번도 그가 비번인 걸 본 적이 없다. 대낮이건 한밤중이건 평일이건 휴일이건 그는 모든 행정을 본인이 직접 처리했다. 일 처리는 매우 신속했고 칼같이 정확했다. 정철훈 과장은 말이 원목 과장이지 소연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곤란한 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한 번은 뒤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정 과장을 마주쳤다. 나는 왜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 하냐고 물었다. 호기심 반 존경심 반으로 한 질문이었다. 이런 복잡한 일은 누구에게 인수인계하느니 그냥 혼자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대답이 딱 부러졌다. 대낮이건 한밤중이건 평일이건 휴일이건 그에게 보낸 카톡 말풍선 밑에서 일이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이 넷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낭만 영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할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차단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엄마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 의식이 있을 때 온몸의 근력을 눈꺼풀에 모아 겨우 실눈을 떴다. 몸 상태가 좋을 때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거나 좌우로 돌렸다. 그것은 필사의 노력이었다. 내가 살아있다. 나를 구해라.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 찢어진 배, 지친 가슴, 남아있는 온 기력을 총동원해 우리 넷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엄마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아버지는 출판사에서 퇴직한 후 평생의 취미인 바둑으로 시간을 보냈다. 폐 질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게 된 몇 년 전부터는 엄마에게 바둑을 가르쳤다. 가끔은 부모님 집에 갔다가 엄마가 대패한 바둑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아버지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신경질적으로 건네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 엄마가 20,000원짜리 오목을 두자고 우기면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쌍삼 반칙을 시전하는 엄마에게 기꺼이 져주셨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 때 소연 정신병원으로 일군의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공무원들의 실사는 30분 만에 끝났는데 정확히는 병실이 아닌 병동 복도 실사였고 30분 중 20분은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벗는 시간이었다. 감염 관리상 공동 화장실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말했다. 아니 뭐라고? 병실마다 화장실 만드는 공사를 한다고? 저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서 공사할 업체가 있을까? 공사하는 동안 열이 펄펄 끓는 환자들은 어디에 가 있으라는 거지? 공사를 한다 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쯤이야 완공될 것 같은데.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회의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 실사단이 탁상 위에 뿌려놓은 정부 방침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은 물론 코호트 격리의 뜻조차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 격리병동 안에 있는 환자들은 모두 이미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다. 그 내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아니라 이미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곳에 갇혀있는 환자들은 정신질환에 걸린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정신질환자다. 격리 환자들의 대다수는 수십 년간 정신병을 앓아 행동 제어가 전혀 안 되는 환자들이다. 공무원들은 이 특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시로 이동식 간이변기를 각 병실에 설치하시죠. 실사단장인 의사가 말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정철훈 원무과장이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늘 씩씩했던 그의 얼굴이 무너져 있었다. 일체 감정이 없을 줄 알았던 그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정신병이 중한 환자들은 잠긴 방에 변기가 있으면 그 안에 든 똥을 퍼먹습니다. 그렇다. 공무원의 지시 한마디에 환자들은 코로나가 아닌 폐혈증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틀 뒤 회진을 도는데 병실 안이 똥냄새로 진동했다. 조현병 여자 환자는 자기가 싼 똥을 아기처럼 품고 있었다. 옆방의 1급 지적 장애아는 입가에 똥을 잔뜩 묻히고 있었고, 다른 방의 중증 치매 할머니는 음압기 위에다 굳은 똥으로 탑을 쌓고 있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은 예고 없이 쏟아지는 똥들을 치우느라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되었고, 파견 봉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속출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변기를 다 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데서 나온 공무원 중 한 명이 다인실 안에 설치된 임시 변기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니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대변을 보냐며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당장 치우라네요. 엄마는 폐혈성 쇼크에 빠져 있다. 폐혈증은 온 혈관 속으로 병균이 돌아다닌다는 말이고, 쇼크는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두 개념을 합친 폐혈성 쇼크는 혈관 속의 병균 때문에 혈관이 늘어져서 혈압이 떨어지는 위험한 상태다. 그렇다면 폐혈성 쇼크가 왜 왔는가? 복강 내 감염 때문이고, 그 원인은 대장 파열이다. 대장에 작은 구멍이라도 나면 그 안의 압력에 의해 장에 있던 대변이 순식간에 복막과 복강으로 퍼져나간다. 대변 속 온갖 병균들은 혈관에 침투해 혈압을 떨어뜨리고 피를 타고 온몸을 휘저으며 각종 장기에 염증을 일으킨다. 연명 치료 포기 동의서 DNR은 생존 가망성이 희박한 환자가 위중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일체의 소생술, 즉 심장 마사지, 기도 삽관, 인공호흡기, 투석, 에크모, 즉 체외 혈액순환기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다. 좋게 말하면 고의가식에 해드린다는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치료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엄마는 그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었다. 노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제 가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무척 싫어했다. 엄마는 단순하고 겁이 많다. 당신은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단순 명료하다. 두려운 죽음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엄마의 삶이다. 중환자 오도를 직접 내려고 병동 스테이션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김지연 수간호사였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원 전부 병동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다급한 목소리였다. 상황을 요약하면 문에 창문이 없는 5인실 남자 병실에 20대 초반의 지적장애 남자들이 함께 입원해 있는데, 이 중 정기석 환자는 구척 장신에다 폭력 성향이 강했다. 그런데 약물 조절이 잘 안 됐는지 조금 전부터 병실에서 마구 때리는 소리와 함께 나머지 넷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러면 의료진이 완력을 사용해서 환자의 팔다리를 침대에 묶는 일명 4포인트 강박 처치를 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 병동에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파견 나온 남자 간호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 어제부로 그만두었고, 남자 간호조무사는 비번이었으며 오늘 첫 출근하기로 했던 신규 남자 요양보호사는 무섭다며 봉사를 철회했다.
김지연 수간호사는 여성 의료진을 총동원해 사태를 자체 수습하려고 했다. 나 포함 총 6명이 병실 문 앞에 섰다. 2명은 가죽 억제대와 보호조끼를 들고 있었고 1명은 진정제가 든 주사기 2개, 또 다른 1명은 케이블 타이와 밧줄을 들고 있었다. 나는 담요를 둘둘 말아 무기처럼 쥐고 있었다. 그런데 진압조의 리더인 김지연 간호사는 건빵 봉지 하나만 달랑 들고 있었다. 정기석이 건빵에 환장해요. 김 수간호사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곤 자물쇠를 열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뒤에 일렬로 서라고 했다. 김 수간호사가 문을 빼꼼 열었다. 정기석 환자가 자신보다 덩치가 한참 작은 환자 2명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문이 열린 것을 알아챈 정기석은 몸을 돌려 거세게 달려나왔다. 바로 그때 김 수간호사가 건빵 2개를 병실 구석으로 던지고 바로 문을 닫았다. 5초 후 다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기석이 땅바닥에 앉아 건빵을 주워 먹고 있었다. 다시 문을 닫았다. 자,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건빵을 다시 던지고 5초 후에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나 포함해서 앞에 5명은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정기석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세요.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바지를 내리고요. 제일 끄트머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혹시 탈주할 수 있으니 문 앞을 지켜요. 문을 다시 살짝 열었다. 건빵을 다 먹은 정기석 환자가 다시 환자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김지연 수간호사가 건빵 한 움큼을 병실 중앙으로 힘껏 던지고 문을 닫았다. 셋, 둘, 하나. 문을 박차고 쏟아지듯 들어갔다. 나는 곧바로 바닥에 쪼그려 건빵을 주워 먹는 정기석 씨를 넘어뜨렸다. 반항하는 힘이 워낙 세서 나도 바닥에 함께 나뒹굴었는데 운 좋게도 내 다리 밑에 정기석의 오른팔이 깔렸다. 나머지 요원들이 럭비 선수들처럼 넘어진 환자 위로 몸을 던졌다. 나는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눌렀다. 건빵이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른 엉덩이 까고 주사 놔요. 다리 쪽에 붙은 요원에게 소리쳤다. 정기석 씨, 현재 자해, 타해의 위험이 큽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 보호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고 환자분의 충동 조절과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팔다리에 2시간 동안 신체 강박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지연 수간호사는 경찰이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읊는 미란다 원칙 같은 설명을 속사포처럼 쏘고는 곧바로 엉덩이에 주사기를 꽂았다. 작전 성공. 바닥에 앉아 한숨 돌리고 옆을 보니 구타당한 환자들이 코피를 흘리며 허겁지겁 건빵을 주워 먹고 있었다. 응급수술을 했던 날, 새벽에 수술이 끝나고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를 잠깐 면회할 기회가 있었다. 엄마는 정신이 혼미했지만 나를 알아봤다. 그때는 기도 삽관을 하지 않아서 말도 했다. 누나들 다 모이라고 해라. 너를 낳았을 때 참 좋았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말투,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는 엄마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신경질이 났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왜 그렇게 모질게 말했을까? 그게 엄마의 마지막 음성이었다. 지적 장애아가 코로나에 걸려 입원할 때는 대부분 엄마가 함께 입소한다. 지적 장애아는 엄마와 10일은커녕 단 10분도 격리될 수 없는 아이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달랑 마스크 한 장 걸치고 기꺼이 아이와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다. 병실에 들어갔다. 마스크를 쓴 어머니와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가 갇혀 있었다. 26살 경태는 신체 발달 저하로
7살 정도의 체구였고 정신 발달이 지체된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었다. 박경태 씨, 괜찮아요? 온통 흰옷을 뒤집어 쓴 사람이 큰 소리를 내자 경태는 엄마 등 뒤로 재빨리 숨어버렸다. 경태가 병실에 있는 음압 기계의 버튼을 만지려고 했다. 박경태,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이리로 와. 그러자 경태는 손을 거두고 강아지처럼 엄마 품으로 달려들었다. 우리 경태는 참 착해요. 그렇지, 경태야? 이영희 씨가 아들의 머리를 동그랗게 쓰다듬었다. 착한 아들 박경태. 경태가 자랑스럽게 외쳤다. 양쪽 눈썹 밑이 물컹해지더니 곡을 안이 습기로 가득했다. 나는 엄마에게 착한 아들이었나? 아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경태가 이영희 씨에게 주었던 살가움을 준 적이 있을까? 절대 없다. 엄마의 아들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단 한 번도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볼 걸. 아들을 의사로 만들면 뭐하나. 힘들게 낳고 뼈 빠지게 키웠는데 그 아들은 엄마 목숨 하나 살리질 못한다. 아들을 의사로 키운 여인의 최후가 이래도 되는 건가? 부르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다. 나는 장애가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경태보다 한참 못한 아들이다. 내가 바로 번발성 발달장애다.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는 경태가 부러웠다. 경태가 너무 부러워서 눈가가 젖었다. 이제 기관 절개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중환자의학과 여교수에 전화였다. 기관 절개술은 목젖에 손가락만한 구멍을 뚫는 시술이다. 이 시술을 받은 환자는 목소리를 잃는다. 내가 아는 한 고령의 중환자에게 돌이키기 힘든 몇 가지 처치와 시술이 있다. 장루, 투석, 기관 절개술이다. 나는 내 20대를 갈아 넣었던 의학이라는 학문을 맹신했다. 믿음에 확신이 없었다면 의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의사가 되고 난 뒤 오히려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의학은 과학의 범주에서 내쫓길 정도로 예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의학은 자신의 치부인 예외를 확률과 통계로 덕지덕지 메워버린다. 바로 이것이 의학의 확률과 통계를 잘 믿지 않는 이유다. 의학에 확률 100%는 없다. 그 말인즉슨 아무리 사망 확률이 높아도 살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내가 남은 인생에서 벼락에 맞을 확률, 뇌종양에 걸릴 확률 같은 희박한 소수점들을 모조리 모아서 엄마의 빈약한 확률에 얹어주고 싶다. 아니, 벼락과 뇌종양을 피할 수 있는 99.9로 시작하는 확률을 엄마에게 줄 수만 있다면 내가 벼락에 맞아서 뇌종양에 걸려도 좋다. 다음 날 엄마의 목젖에 플라스틱 관이 꽂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목젖이 아닌 엄마의 얼굴만 똑바로 봤다. 숨이 막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엄마에게 한번 전화가 오면 최소 20분이었다. 통화 내용은 늘 별것 없었다. 듣고 있던 나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말을 뭉갰다. 그럴 때면 엄마는 끊지 마 하면서 수화기에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못 들은 척하며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다. 어느 해부턴가 엄마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발굴해서 전화를 걸었다. 그중 단골 소재가 나 어디가 아프다였다. 아마 지가 의사인데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안 듣겠어? 라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불친절한 의사였다.
곰탕을 끓이다가 손가락을 대었다를 나에게 설명하려고 엄마는 사골의 신선도와 생산지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중간에 아버지가 곰탕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잠시 들렀다가 이마트 정육 코너의 남자 직원이 결혼 직전에 파혼했다는 소문을 거쳐 뽀얀 기름을 여러 번 걷어내는 정성이 있어야만 진한 곰탕이 된다는 비법까지 전수하면 엄마는 어느새 데어서 아픈 손가락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렸다. 나는 요점만 말하라고 짜증을 냈다. 병신 같은 놈. 엄마 앞에서만 용자였지. 여 교수의 손에는 종이가 한 장 들려 있었다. 뒤에 날 동의서일 거다. 누나가 우리 쪽을 째려보며 소리쳤다. 야,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포기할 수가 있어? 엄마가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 안 보여? 누나는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동동 뛰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한 달 동안 너무 괴로웠지? 이제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내가 서명할 거야. 내가 엄마 편안하게 해줄게.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중환자실 당직이가 동의서와 펜을 들고 내 뒤에서 서성였다. 오늘이 엄마 생신이에요. 생신만 보내고 나서 서명할게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엄마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경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전화벨이 울렸다.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심장이 멎으려고 합니다. 차를 돌리며 누나들에게 지금 다시 모이라고 급히 전화를 돌렸다.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를 죽이는 각서에 서명하다 가슴이 찢어져 죽을까봐 엄마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스스로 외롭게 목숨을 끊고 있었다. 새벽 3시 엄마가 스스로 심장을 멈췄다. 금방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던 아버지는 정말로 딱 100일 동안만 호라비로 지냈다. 아버지까지 엄마 곁으로 보내드리고 졸지에 고아가 된 나는 반쯤 실성한 채로 몇 개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류 문제로 중수본에 문의 전화를 걸었는데 응대하던 직원이 나에게 대뜸 다른 곳에서 또 봉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직원은 내가 소연 정신병원에 자원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머뭇거리던 직원은 전국에서 보낸 코로나 확진자가 모이는 공공병원인데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의사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신병원이었다. 핸드폰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었다.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었고 병원장과 진료부원장을 포함해 정신과 전문의가 20명이나 있었다. 의사 당직실은 엘리베이터 옆 모퉁이였다. 수술복을 입은 앳된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생님, 서류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정신과 공무원 의사들은 코로나 환자에 아예 관심 없어요. 일이 터져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류만으로라도 자신을 보호해야죠. 만약에 환자 안 좋아지거나 소송이라도 걸리면 여기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떠나는 마당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긴 거의 폭탄 돌리기입니다. 여기 정신과 전문의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합니다. 남탁 과장은 이 공공정신병원의 공무원 의사였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다. 그의 말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가 터지고 정부에서 여기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자 감염될까봐 병실에 들어가기 싫었던 공무원 정신과 전문의들이 줄줄이 퇴사했어요. 그리고 남은 공무원 정신과 전문의들이 단합해서 여기 오래 근무해온 정말 훌륭한 공무원 내과 전문의 2분에게
일을 다 떠넘겼어요. 자기들은 코로나 확진자의 정신과적 문제만 협진 형식으로 보겠다. 나머지 모든 부분은 내과 선생님이 책임지고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두 분이 전방에 나서서 다 떠맡았는데 정신과 전문의들은 뒤에 숨어서 정말 하나도 안 도와줬죠. 과중한 업무와 공공의료에 대한 실망으로 결국 두 분마저 사직서를 냈어요. 난리가 났죠. 공무원 정신과 전문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자기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보기는 죽어도 싫으니까. 여기서 제일 높은 정신과 전문의가 지방 의료원에 있는 공보의들을 끌어오고 민간 파견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중수본에 공문을 보내고 봉사할 의사를 모집한다고 의협에 서류를 보내고 생 난리를 쳤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은 코로나 환자들 접촉 안 하려고 책임 안 지려고 아주 발악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 동안 몸으로 겪은 공공정신병원의 어이없는 시스템, 그리고 공무원들의 성의 없는 마인드에서 누락된 것은 바로 환자였다. 같은 정신병원인 소연정신병원은 열악한 진료 환경, 달랑 몇 명뿐인 의사, 한없이 부족한 보건 인력만으로도 환자들을 봤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은 공공병원의 만능 열쇠였다. 이때만 해도 내가 이 공공정신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말이 이 말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코로나와 싸우러 이곳에 온 내가 왜 공공병원의 무기력한 시스템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마인드와 싸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간호부도 한심했지만 다른 부서들은 더 한심했다. 특히 의료지원팀은 가관이었다. 사람은 많았지만 업무 효율은 극소값이었다. 하루에 단 한 번 그들의 업무 효율이 극대값이 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칼퇴근 30분 전이었다. 이곳의 공무원 정신과 전문의들은 내게 미지의 세계였다. 20명 가까이 됐는데 그들과 병동에서 마주쳐서 인사나 이야기를 나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 번은 흔적조차 없는 공무원 정신과 전문의들이 궁금해서 8층 병동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그들의 행방을 물어보았다. 자신들도 그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때 한 사내가 책상을 치고 벌떡 일어났다. 곧 봉사계약이 종료되는 민간 파견 남자 간호사였다. 그는 선체로 모두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끝나가는 마당이라 말하는데 여기 정신과 의사들, 이 국가적인 위기인 코로나 시국에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느라 코빼기도 안 비춥니까? 여기 코로나 걸린 정신과 입원 환자들이 원래 먹던 약이나 어디 숨어서 컴퓨터로 반복 처방, 복붙해놓고 이런 위기에 대비하라고 이런 공공병원이 있는 거고 이 안에 공무원 의사들에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공공정신병원에는 없고 소연정신병원에는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공공의 간호부에는 김지연 수간호사같이 책임감 있는 간호사가 없다. 공공병원의 의료지원팀에는 정철훈 원무과장처럼 전원과 행정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직원이 없고 공공병원 의사 중에는 김우택 진료부장님 같이 헌신하는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이곳 공공정신병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많다. 우선 CT 기계를 위시한 영상의학과와 각종 피검사가 가능한 임상병리과가 있다. 주변에 전원 보낼 수 있는 대학병원도 많다. 넓고 깨끗한 병실에는 음압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최첨단 CCTV와 고가의 모니터링 기계들, 다양한 약과 주사제들, 고유량 산소 공급기는 물론 인공호흡기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많은 공무원 정신과 의사, 더 많은 간호부 인력, 넘쳐나는 사무직 공무원이 존재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세금으로 남부럽지 않게 갖춰져 있다. 대학병원급이다.
그런데 저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공무적 마인드는 속수무책이다. 이곳의 의료 마인드는 환자 건강이 최우선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은 의료직, 보건직 공무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이것이 내가 직접 겪었던 공공의료의 근원적인 문제였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남탁 과장이 준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찾아냈다. 거기에는 이곳 의사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있었다.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도상욱 진료부장이라는 사람인 듯했다. 도상욱 진료부장의 방은 복도 가장 끝에 있는 널찍한 방이었다. 앉으라는 말을 무시하고 선체로 폭격을 시작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 방만한 마인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신과 의사들, 몇몇 간호사들의 몰상식, 약사의 태업, 그리고 좀 전에 벌어졌던 사고까지. 그는 연신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나는 소현 정신병원과 너무나 대조적인 이 공공정신병원에 대한 독설로 2차 폭격을 시작했다. 여기 시스템은 거지고 마인드는 썩었다. 여기가 인력이 모자라냐? 시설이 낡았냐? 장비가 없냐? 주변에 전원 보낼 병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기나 하냐? 소현 정신병원은 여기 인력의 절반이고 10배는 낙후된 시설이었지만 여기 환자의 서너 배나 되는 환자들을 모두가 합심해서 막아냈다. 솔직히 말해 여기 환자 보는 거 소현 병원 실력의 반의 반도 안 된다. 당신 밑에 있는 남탁 과장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얼굴 없는 정신과 과장이라는 여자는 힘없는 공보위만 족치고 있다. 당신이 여기 책임자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나는 민간인이고 당신들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공의사다. 내가 잘 몰라서 묻는다. 원래 공공병원 의사들은 이 정도 수준이냐? 아니면 당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귀찮고 위험하니까 세금으로 용병 구해서 부려먹는 거냐? 코로나 환자 의료 봉사하러 온 내가 왜 공무원인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방치할 거면 공공정신병원이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는 물 한 잔을 내 옆 테이블에 놓았다. 정신과 의사의 예리한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새끼가 이 자리에서 미쳐버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평생 현미경만 봤던 해부 병리과 전문의, 평생 엑스레이 사진만 봤던 영상의학과 전문의까지 팔 걷어붙이고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한다. 그렇다면 여기 정신과 전문의는 인턴도 안 한 일반인보다 못하다는 거냐? 코로나 걸릴까 무서워서? 솔직히 당신들 그냥 무섭고 귀찮고 돈도 안 되니까 숨어 있는 거잖아. 당신들 명함 이름 앞에 붙어있는 공공도, 의사도 다 부끄러운 단어야. 오히려 공공의 적 아니면 다행이다. 5층을 맡은 당신네 당직은 원내에 있지도 않더라. 그는 하신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단어들인 차차, 충분히, 검토, 개선. 이 네 개의 단어가 모이면 안 하겠다는 말과 같아진다. 나는 그냥 그 방을 나와버렸다. 지금 전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하지만 이 공공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공무원 정신과 전문의들이었다. 나는 병원 전체를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들이 병원 전체에 퍼뜨린 나태와 무기력과 책임 회피라는 전염병이 더 무서웠다. 이곳에서 친해진 간호사들이 개인적으로 보내온 카톡을 읽었다. 선생님,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을 집단으로 핀잔 주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상식을 내려놔야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퍼진 전염병은 공공의 정신병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환자였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지만 남탁 과장이 경징계를 먹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 4명은 번갈아 혼자 당직을 서며 60에서 70명의 코로나 확진 입원 환자를 받고 32명의 공공정신과 의사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일반 입원 환자 4명을 봤다. 1대 8. 정신질환자 1명당 정신과 의사가 8명이었다. 21년 11월 나는 4개월간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공공정신병원의 코로나 의료봉사를 끝마쳤다. 코로나가 정신병 환자들을 덮친 게 아니었다. 정신병이 이곳의 공무원들을 덮친 것 같았다. 나태, 무능, 무책임이라는 3대 변이가 있고 전염력이 매우 높으며 치료가 힘들고 부작용으로 시스템과 마인드를 상실하며 주로 공공에서 집단 발병했다. 이곳에서 코로나 감염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발열이 아니라 발광이었다. 발열은 치료할 수 있지만 발광은 불치병이다. 나도 모든 걸 포기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지쳐가면서 미쳐가고 있다. 아니, 이미 미쳐 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부터 미쳐 있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덕분에 이 폐쇄적인 병원의 은밀한 광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세상은 미쳤고 나는 지쳤다. 아니면 지친 세상에서 내가 미쳤던지. 공공정신병원에 나쁜 사람은 없었다. 단지 이상하고 게으른 사람들로 득식을 거렸을 뿐이다. 그곳에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의 우두머리와 공무원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것을 방치했다. 내가 겪은 공공정신병원의 전문의들과 레지던트들은 넓은 의미의 공공도 아니며 좁은 의미의 공무원도 아니었고 최소한의 의사도 아니었다. 여기에 한 톨만큼의 부끄러움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더 말할 가치도 없는 것 같다. 오랫동안 코로나 확진 정신질환자를 돌보면서 어쩌면 코로나는 정신질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백신도 없고 또 잘 낫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 사회의 후미진 곳에 갇혀있는 정신병처럼 각자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광기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뇌나 가슴속 어딘가에 자리 잡은 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의사의 코로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슬픔과 분노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슬픔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것이고 분노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무책임했던 공공의료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특히 저자가 의료봉사를 했던 공공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슬픔과 분노는 한 뿌리에서 자란 형제인데 그 뿌리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환자들을 향한 인간애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고귀하고 성스러운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종교는 인간을 신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격화시킵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를 제외한 모든 진정한 종교의 중심 사상은 사람 사랑입니다. 신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신을 사랑하는 증거는 나와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인간을 위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은 신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인 동시에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돌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황금률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주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아 타인을 가늠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대부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은 소수만이 갖고 있습니다. 타인도 나만큼이나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할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역학자 초훈 김승호 선생님은 우주에서 가장 나쁜 버릇은 말 많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 많은 것은 최악이라고 하셨죠. 말에 관한 최고의 원리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강의라든가 학습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은 서로 대등한 비중으로 시간과 발언권을 나눠 가져야 마땅합니다. 이 암묵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약해집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저자가 폭로한 코로나19 당시의 공공의료 체계의 경험담을 보며 저는 이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면피와 책임 회피, 복지부동에 충실한 모습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 이기심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 사회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두 날개로 살아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쪽 날개만 너무 펄럭이면 날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하지만 현실엔 그런 사람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린 사람은 모든 걸 정치로 해석합니다. 어떤 부조리나 잘못을 발견하든 그것을 전부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진영의 잘못이라고 견강부회를 하죠. 이 책의 공공의료 비판도 아마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자신이 마땅히 도와야 할 인간을 돕지 않는 인간에 대한 분노이지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을 오픈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치 관련 댓글은 모두 삭제하고 차단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줄이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당신께서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